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충북대학교 백이식입니다.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그런데 예,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할 내용은 IP 활용과 기술 경영 컨설팅을 통한 기술 사업화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전시회 부스도 여러 군데 아마 보시고 하실 것 같은데요. IP가 오늘 큰 대주제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우리 이제 기술 경영, 기술 사업화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사업화 부분하고 또 IP 시대 도래, IP 금융 특징, 그리고 IP 가치평가 체계 주요 개선 내용, 그리고 기술 사업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 부분입니다.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저희들이 이제 IP 금융 부분 하는 그 이유가 주된 이유가 자금 조달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업의 재무상태표는 이 자산 쪽과 부채, 자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산 쪽을 이제 실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업의 실체고 이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면 그림자 부분, 그림자는 부채도 있을 수가 있고 자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는 이 현금을 보통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이런 제품을 판매를 통해서 갖고 판매하기 전에는 자산이라는 제품이 되어 있지만은 판매하게 되면은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 원가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라는 수익이 또 나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품 100원짜리인데 100원짜리를 판매가 이루어지면은 매출 원가가 1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20원에 판매하게 되면은 매출액이 120원이 되고 매출 원가가 100원. 그럼 매출 총이익은 20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매출 총이익 20원은 자본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 매출액 120원 현금 받고 판매했다 그러면은 이 현금 부분이 120원만큼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제품 100원은 없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품 100원에 비해서 현금 120원, 즉 자산 쪽이 20원만큼 증가하는 결과인데요. 그거는 자본 쪽에 매출 총이익이 지금 들어와서 20원 증가하는 결과. 그래서 대차 평형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기술 사업화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인데요. 기업에서 현금을 조달할 때 이 부채를 통해서 즉 은행에서 돈을 꼬은다든지 뒤에서 말씀드릴 특허권이라든지 이런 걸 가치평가를 통해서 담보로 하고 돈을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부채도 증가하지만은 현금도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요. 현물 투자와 같이 현물 투자 같은 경우는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증가하지 않지만은 자본이라는 이쪽 부분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대신에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또 인식하는 자산의 증가를 또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재무상태표에서 얘네들은 차변과 대변, 즉 왼쪽과 오른쪽이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을 우리가 기업의 실체인 자산으로 보고 이 실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림자 부분은 부채나 자본. 그래서 부채하고 자본 사이에다가 이렇게 나누기를 넣어보면은 그걸 우리가 부채의 비율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부채가 자본보다 더 많게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지, 혹은 자본이 부채보다 더 많게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래서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해서 나중에 그 기업에 대한 대출도 규제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손익계산서 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경영 성과를 나타내주는 그런 재무제표고요. 얘는 일정 시점. 그래서 일정 시점의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항상 두 개를 놓고 보셔야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기초하고 기말 그 사이에 변하는 애들은 얘네들입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내용을 아까 보여주는 거죠. 100원짜리를 120원에 팔아서 20원에 증가된 거. 20원에 된 증가된 결과만 나타나는 거는 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이렇게 보시는 부분인데,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업에서 이렇게 현금을 조달을 할 때 이렇게 제품을 판매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가 않고, 왜냐하면 지금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만들 만한 지금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기업에서도 현금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현금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그것도 이제 IP라는 혹은 특허권이라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현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기술평가사 혹은 기술거래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저희 충북대학교도 이제 기술 경영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MOT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IP에서 특허 관련된 그쪽도 저희가 또 학부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재산이라 그러면은 이 안에는 특허권도 있고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그래서 이 IP가 더 범위가 또 넓습니다. 넓고, 그다음에 기술 우리가 경영이라 그러면은 기술 경영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기술이 특허권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얘네들을 잘 전략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기술적 노하우 부분인데, 그래서 이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IP하고 기술 경영하고 겹치는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아마 특허권으로 이렇게 특허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이 유형자산을 가지고 부가치 창출을 많이 했습니다. 유형자산, 뭐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기계장치라든지 눈에 보이는 자산 가지고. 근데 지금은 무형자산, 눈에 보이지 않는 인텐지블 어스 가지고 훨씬 더 많은 큰 구글 같은 회사도 그렇지만은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무형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 시장을 보시면은 이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이제 주로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뭐 벤처 기업들이 기술을 특허권이라든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의 특징들이 은행에서 기존에 그 담보 대출을 해주는 그러한 그 담보물이 없다는 겁니다. 담보물도 많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융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 기업들은 여기 대신에 특허권이라는 기술이라는 지식재산이라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있던 강점이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가치 평가를 하고, 이 가치가 얼마짜리다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금융이 이루어지게끔 하고, 그 토대로 이 기업은 또 잘 네, 경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상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기술 평가사나 기술 거래 이쪽 이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쪽에 평가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보십니다. 그래서 IP 가치 평가, 기술력 평가, 기술 평가 기관에서 이쪽에 법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산자부에서 해놓은 것도 있고, 특허청에서 해놓은 것도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해놓은 것도 있고, 각각의 또 지정한 기관들이 또 다 다르고, 네. 지금 자격증 종류도 굉장히 또 많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성장기에 들었을 때는 취업이 너무 잘 되고 경제 성장도 뭐 높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취업 걱정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이런 그 농촌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세택이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출산율도 저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돌파구로 삼은 게 이런 창업 쪽으로 해서 아마 연대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 중심대학에서 또 전국에 5개 대학 정도 선정을 해서 3개 대학당 한 100억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기존의 취업 형태에서 창업 형태로
그래서 창업 형태를 할 때 이 그냥 지원원이 아니고 특허를 갖고 있는 특허에 대한 그 기술 이전 부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IP 금융이 2조가 넘었습니다. 2조가 넘었는데 시중은행에서도 이렇게 대출을 하는 실적도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이제 기보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 담보로 한다는 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주체도 늘어나고 자산도 현금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가치 평가는 이제 신용평가 회사에서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6개 기관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6개 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에서 뭐 기부나 우리은행이나 거기에서 또 직접 신용평가를 해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현물 투자 부분, 거기는 이제 은행들에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기술 평가 기관에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물적 이 담보가 굉장히 부족하고 신용도도 굉장히 낮았던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기업들이 이 금융을 조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성장기에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IP 금융 쪽으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외부에서 투자 받기가 기존에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아까 그 재무제표 보시다시피 이 대출을 받게 되면은 부채도 늘어나고 현금이나 자산도 늘어나고 그럼 이 현금을 가지고 기업에서는 여러 또 이렇게 경영활동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투자를 받았다.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부채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자본이 늘어납니다. 자본주의 늘어나서 이때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까지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특허다 보니까 이 특허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이고 벤처 기업이고 신생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물론 성공할 확률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 돈 빌려주는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떼이게 되잖아요. 그죠? 대손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기존에는 정부에서 나몰라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50%까지 지금 정부에서 또 떼인 돈에 대해서 회수 못한 돈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식재산 담보 회수 지원기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의 손실 위험 부담도 지금 상당히 이제 줄어든 상태고 또 정부에서 또 금융기관 평가할 때 IP 금융으로 얼마나 했느냐 실적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담보대출 기업 1608개 정도 조사해봤는데 여기에서 신용공급이 높지 않은 기업이 74.4% 차지했고 뭐 CCC 이하도 2.5% 정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P 금융을 해서 성공한 벤처기업 중에 G플러스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돈을 잘 IP 담보를 해서 예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IP 담보로 해서 지금 대출을 받아갖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모 LED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국산에 또 성공도 하고 여기는 16억 정도로 또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IP 금융 이 부분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규모도 커지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라든지 민간 기업이 IP 투자에 활발한 또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큰 이게 붐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부분도 지금 특허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특허청이 여기 대전에 있죠, 그죠? 준산동에 있지 않나요? 샘머리. 네. 거기 그래서 특허청에서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IP 활성화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태 펀드로 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확대한다는 또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흥국증권에서 최초 동명산 특허풀에 투자하는 이런 지식재산 유동화 펀드 네, 이 부분도 조선원에서 113억 원을 또 유치한 사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충북대학교도 아마 테크노파크에서가 가장 활발하게 할 것 같은데요. 대전 테크노파크도 있고 충남 테크노파크도 이렇게 있으신데 기술 평가 기관이 있고 기술 거래 기관이 있습니다. 기술 거래 기관으로 등록되기는 조금 더 쉬운데 기술 평가 기관으로 등록되기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평가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특허라든지 이런 지식재산권 이게 얼마짜리냐 그러면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기술평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이거를 기술평가 기관을 등록할 수 있는 이거를 지금 산자부에서도 지정을 해주고 있고 몇 군데 특허청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산자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거래사나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3명 이상의 전문가 그리고 기술평가 업무에 5년 이상 중산 7명에서 총 10명 이상으로 인적 요건을 이렇게 갖추고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평가 모델 그리고 홈페이지 보유하고 있으면은 기술평가 기관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기술평가 업무를 보실 수가 있고 특허 이 가치가 얼마짜리다 그래서 평가 업무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는 여기는 기술평가 부분에서 기술평가 부분인데 이크레더블이나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 DMB, 기보 그 이외에도 지금 한 26, 7, 8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쪽이. 네.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 해갖고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 특허로 또 출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특허가 얼마짜리인지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게 이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인데 여기에서도 지금 선물 투자 부분 기보에서 네, 지정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청에서 하는 발명진흥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여기도 이크레더블이나 뭐 발명진흥 등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갖고 제6조에서 현물 숫자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숫자는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특허권이 얘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가치 평가를 받아서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은 재무제표에 잡히는 거예요.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 그래서 무형자산하고 밑에 땡땡땡 특허권 얼마 가격 나오고 오른쪽에는 자본으로 들어옵니다. 자본으로. 근데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현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투자를 받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는 TDB라고 해서 TDB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종 이제 법률에서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으로 지금 기술 평가 기관이나 얘네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도 있고 산업교육 및 산업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특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분, 시행령 부분 있고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기술보증기금법, 그다음 발명진흥법. 그래서 지금 테크노파크라든지 각 대학의 산학협단에서 기술 지주회사에서 이런 업무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나오고 있으면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소 거기에서 과제를 하게 되면은 연구과제라든지 국책과제를 하게 되면은 정량적인 평가로 특허 몇 건 이상 등록 몇 건 이상 출원 그런 게 정량적인 목표를 잡히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 뭐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도
학내에서 교수님들이 연구하면서 나온 특허 등록된 거 그걸 다 모아놓은 내가 기술 지주회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 지주회사에서 갖고 있는 특허들 그래서 걔네들은 쭉 분류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에 대해서도 많은 또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출자 부분하고 대출 부분하고 차이점인데요. 그래서 이 대출 부분 이쪽은 주로 은행들이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 5대 은행이라든지 혹은 뭐 기부라든지 혹은 아까 같은 뭐 이크레더블이나 나이스평가 여기서 신용평가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 금융위원회에서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또 이쪽은 그래서 6개 기관을 지정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은 왜냐면은 이 채권에 대해서 이 채권 돈을 빌려주면은 채권이 생기잖아요. 은행 측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자도 받아야 되고 나중에 원금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를 합니다. 미래 불확실성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에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관련된 아마 자격증들이 기술 신용평가사 해갖고 3급, 2급, 1급에서 기부해서 아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3급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끝났죠. 그죠? 네. 응시료도 되게 비싼 것 같더라고요. 5만 원씩. 회계사하고 똑같은 거. 자, 그래서 이제 기술 신용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런 특허 같은 얘네들을 평가를 해서 은행들을 돈을 이제 빌릴 수가 있는데요. 그 약식으로 하게 되면 뭐 75만 원짜리도 있고 좀 비싼 건 500만 원짜리도 있고 이 가치평가 수수료들이 그렇게 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 현물 출자 할 수 있는 이 기술 신용평가가 아니고요. 가치평가. 신용평가는 이제 등급으로 나옵니다. 18개 등급으로. 뭐 트리플 A부터 쭉 해가지고 뭐 CCC로 나온다든지 등급으로 나오는 반면에 이 가치평가는 금액으로 나와요. 금액으로 나갔고 제일 최종적인 제일 좋은 모델은 이 특허권은 가치평가를 해서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게끔 서로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부분인데 사실 특허로 돈 주고 사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기 힘들고요. 또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특허에 대해서는. 그래서 얘네들을 현물출자 형식으로 현물출자 형식으로 재무제표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러려면 이 기술 가치 평가를 이 특허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또 주어져야 되고 기술 가치 평가 기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각종 법률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26개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이 이제 생길 것 같아요. 또. 기술 이 거래 기관보다 기술 평가 기관들이 그래서 기술 금융의 구조 부분을 보시면은 자본 수요를 원하는 기업들하고 자본을 공급해주는 부분이 주로 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권에서 자본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운데 이 중개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VC, 뭐 엔젤, 뭐 엑셀러레이터 이런 부분이 중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가치 이런 평가 업무들이 같이 이루어지는데 차이가 어느 기관에서 했을 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뢰성 부분도 자주 도마에 오르내립니다. 어떤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으니까 가격이 15억 나왔는데 어느 평가기관에서 받으니까 1,500만 원 나왔다. 그러면은 10배, 100배 차이 나고 그러는데 믿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 평가 부분이 이제 이 기술력 평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 가치 평가. 그래서 기술력 평가는 등급 점수로 나오고 있고요. 기술 가치 평가하는 부분은 금액으로 이렇게 뽑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기술 평가서 자격증은 다 갖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마 그때 공부하셨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뭐 로얄티 공제법도 있고, 수익성 적법도 있고, 비용 적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익접근법으로 한 건데 주로 투자 유치원을 할 때 수익접근법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기억나세요? 네.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잘 기억 받으셔서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이제 평가하고 하실 때 이제 우리가 그 경제적 수명도 추정을 해야 되고, 매출액도 추정을 해야 되고, 여기 따라서 잉여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할인율 중요하죠, 그죠? 할인율도 표현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할인율, 그러면 현재 가치로 이렇게 나오죠. 그 나중에 이제 기술 기여도 부분도 추정을 또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사업 가치에다가 기술 기여도를 곱하면은 우리가 기술 가치가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익 접근법. 근데 수익 접근법으로 했을 때는 현물 적자용으로 할 때는 주로 로열티 공제법을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쓰고 있고요. 수익 접근법 얘네들은 투자 유치용으로 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대학에서도 그렇고 이 창업 쪽으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이제 활동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그렇고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줄 때 이러한 그 특허라든지 기술에 대한 이 담보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 평가 업무를 보시는 분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기회도 이제 많이 오실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평가 업무도 잘 신중하게 보시는 것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술 성장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특례라고 해서 기술 상장 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를 보는 데가 지금 보니까 SCI 평가정보라는 이 회사에서 지금 이런 또 기술 성장 기업에 대한 또 상장 특례 이 부분도 진입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뭐 기술 부분, 그다음에 시장 부분 각각 평가를 해서 사업 부분과 기술 부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TDB라고 해서 TDB는 은행이라든지 각종 이제 금융기관에서 TCB 즉 기술 신용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신용 평가 그 자료들을 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곳이 TDB라고 보시면 됩니다. TDB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지금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그 기술 신용에 대한 각 기관에서 평가한 기술 신용 정보를 조회를 해보실 수 있고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TDB라고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IP 시대가 우리나라 보니까요. 글로벌 혁신 지수 9월 20일 날 발표했는데 세계 5위 역대 최고 수치랍니다. 역대 최고 수치인데 여기 이제 이분 이제 그 WIPO인데 세계 지식재산기구는 2007년도부터 시작한 이제 지수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WIP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해갖고 쭉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그 2018년도에 12위에서 올해 5위까지 올라온 거는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이 개선된 이런 평가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많이 올라오는 데에는 그 미래에 대한 투자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러한 투자가 무형자산의 창출과 확산으로 이렇게 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출원이 또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인적 자본이라든지 연구 분야 이런 쪽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지금 이렇게 3년 연속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토는 작지만은 여기서 출원되는 지식 재산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많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렇게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10등에서 올해 5등으로 이렇게 굉장히 크게 상승했다는 부분. 국제 출원도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서 지금 4위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지금 이렇게 자꾸 IP 지식재산이 중요해지고 있고 지식재산 쪽으로 모든 지금 화두들이 다 옮겨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그 분야가 지금 특허 부분입니다. 특허 부분인데 그래서 이 특허를 어떻게 창출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얘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 특허 출원은 세계 4위인데요. GDP와 인구수로 대비해 보면은 세계 1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1위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대학에서도 각종 지금 이 IP 관련된 여러 지금 뭐 학과라든지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표준 특허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세계 1위로 우리나라가 또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특허 출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만 건 정도 됩니다. 60만 건. 60만 건이면은 굉장히 많은 특허 출원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하고 AI 등 디지털 지식 자산의 활용이 이제 점점 더 기대가 되고 있는 또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또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국가인데요.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 간의 핵심 기술 선점이라든지 기술 블록화, 여기에 따른 기술 패권 경쟁도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또 핵심 기술 분야를 신속히 파악하고 여기에 또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인공지능, 뭐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 이러한 IP 시대로 지금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IP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회를 맞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 영토는 작지만은 이 안에서 그동안에 IT로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게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각종 특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얘네들을 잘 이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거기에 이제 지금 관심이 이제 관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 금융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IPO 금융은 금융기관에서 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IP를 기반으로 해서 보증서를 발급한다든지 대출, 투자를 하는 이러한 금융 활동을 IP 금융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금 시중은행에서 이런 IP 자체를 담보로 해서 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예전에는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아파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빌려올 수도 있지만 이제 특허를 갖다가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조가 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는 뭐 더 이제 많이 증가할 것 같죠. 그래서 IP 금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투자보다는 지금 금액적으로는 담보가 제일 많습니다. 담보 부분이. 그래서 시중 취급은행이 기존에는 2018년까지는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했던 부분을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업무 체계를 계기로 해갖고 5개 시중은행, 투산은행까지도 다루고 있고요. 2021년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는 경남은행, 또 대구은행까지도 IP 담보대출을 취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6조 930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 2조 정도 넘는 규모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시중 여기 4개 은행 정도가 한 68.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IP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질의도 또 많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송갑수 의원 같은 경우는 IP 금융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요. IP 투자가 너무 안 이루어지고 왜 자꾸 돈 빌려주는 이런 쪽만 하느냐. 투자를 해서 직접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특허청에서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소벤처기업이 또 이렇게 은행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빌려서 이렇게 자금을 융통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출 실적이나 담보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특허라든지 기술이 있으면은 요거를 가지고 가치 평가를 하고 이걸 토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지정해 놓은 기관인데요. TCB 평가기관이라고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 신용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술 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 평가정보, 그다음에 이크레더블, 나이스 DMB, SCI 평가정보에서 6개 기관을 TCB. TCB들이 이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좀 미비한 점들이 많이 좀 발견되고 있는데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이런 기술평가 업무를 내부화했기 때문에 기술평가 관련 전문성이라든지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라서 나중에 자금 회수가 안 되는,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금 50%까지 보증금서 등도 이런 걸로 보완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기술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의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은행하고 뭐 기술평가 기관하고 같이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CB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신용평가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6개 기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뭐 여신 심사부터 해서 투자까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 모아놓은 데는 아까 저기 한국신용정보원에 이렇게 좀 붙이고 있고요. 그래서 TCB 평가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된 기술력이라든지 등급, 이런 신용 등급 이런 부분들을 쭉 나중에 이제 합산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 모든 정보를 TDB로 보여줘서 TDB에서는 이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 정보라든지 권리 정보, 시장 정보를 평가 거래 정보에 대한 이것도 관리해주고 제공해주고 이렇게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신용 등급은 기술 등급과 신용 등급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가지가 합쳐난 게 기술 신용 등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IP 담보 대출액이 1조 900억 정도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IP 담보 대출로 되고 IP 투자는 한 2,621억 해서 얼마 금액 안 되는. 그래서 이 지금 IP 투자 같은 경우는 이쪽 IP 투자 같은 경우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가 아니고 자본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 그렇지만은 대박이 났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경영에 참여를 한다든지 얘네들 배당을 준다든지 해서 훨씬 더 많은 또 부가 또 유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도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IP 부분들이 이제 기업에서 이제 갖고 있는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다 돈으로 지금 환산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가치 평가를 하시는 이 가치 평가사들의 평가하시는 분들의 이 편차가 너무 크다는 데 지금 시장에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성의 이제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됩니다. 한 예로 발명 진흥회하고 기부하고 이렇게 평가한 거를 분석을 해놓은 자료인데요. 15억 이상으로 이렇게 고액을 평가하는 그거는 한국 발명진흥회가 대부분 이쪽을 담당합니다. 53%가 한국 발명진흥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치로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싶다. 그럼 한국 발명진흥회로 가면 되고. 그리고 5억 미만으로 평가한 거는 이거는 기부에서는 전체 90%가 5억 미만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기관마다 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다 어떠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가치평가 여기는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가치평가 이 체계에 대해서 4가지 부분에서 정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치평가 기반 마련 부분인데요. 그래서 발명진흥법하고 기술이전법 개정을 통해서 기술하고 IP 가치평가의
법적 근거를 더 명확히 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점검, 관리를 또 강화하고, 가치평가 분야에 이 민간 자격증, 운영 가이드라인을 이제 만들어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이거를 보수교육 잘 받으시고 관리를 잘 해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갖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지식재산, 가치평가 활성화 방안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요. 제212회 정부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보고 확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가장 큰 부분이 정확하고 신뢰도 있는 가치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고 신뢰도가 이거 없으니까 시장이 이제 혼선에 이제 빠지게 되는 부분이죠. 분명히 얘네들이 기술력이 있고 특허가 있는데 평가할 때마다 달라진다든지 평가 기간마다 달라진다든지 그러면은 신뢰성이 이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치평가 신뢰성 있는 부분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로 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이 무형자산, 인탄지블 어셋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보유한 자산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인탄지블 어셋 쪽으로. 그래서 혁신 성장과 첨단 기술 개발 지원하기 위한 이런 기술 이전이라든지 거래를 활발하게 활성화시켜야 된다. 정부의 또 시각도 여기 같이 있습니다. S&P 500대 기업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 가장 큰 잘 나가는 기업들이죠. 얘네들의 무형자산 비율을 보면은 1970년대에는 17%밖에 안 됐었는데 2020년도에 보시면은 무형자산 비중 90%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무형자산을 잘 관리를 하고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기업 가치가 제고가 된다는 부분이고요. 얘네들을 통해서 금융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고, 이 금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치 평가를 신뢰도 있게, 신뢰성 있게 잘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술 경영에 저희는 이 가치 평가 평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평가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 신뢰성 있게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고, 그 부분을 이분들은 금융이라든지 현물투자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또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래서 기술 사업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증가되는 형태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글씨가 좀 작은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그 방안이 이제 크게 네 가지 부분인데요. 하나는 가치평가 기반 마련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가치평가의 체계를 구축하는 현업의 협력 체계 구축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 IP에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치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시면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가치평가, 이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고삐를 이제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러한 그 IP 쪽에서도 콘텐츠 미술품, 이쪽도 이제 콘텐츠라든지 미술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가치평가도 같이 이제 정부에서 관리를 할 방안이고요. 그래서 가치평가 기반 마련돼 갖고는 법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평가 기반 마련에서는 지금 발명진흥법하고 기술이전법 이거를 지금 개정을 통해서 기반 마련을 또 확보하게 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성 강화 부분에서는 이제 실적이 좀 미흡한 평가 기관이라든지 혹은 이 민간 자격증 해서 지금 기술 평가사, 기술 경영사 여기도 있지만은 다른 데도 또 굉장히 많거든요. 기업 기술가치 평가사라든지 뭐 기업가치 평가사라든지 그래서 각종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 지금 한번 다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이제 할 예정이고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어서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 교육이라든지 교육 있을 때 잘 또 받아놓으시고 준비를 잘 해놓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이 아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 미술품 이쪽도
기존에 얘네들이 암암리에 거래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 평가 모형들이 제대로 없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과학적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전문성도 강화하고 전문력도 양성하는 이런 방안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들을 해서 부처별로 지금 가치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좀 하고 있고요. 네. 조금만 좀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업에서는 기존에는 이렇게 건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유형자산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 이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건물은 100만 원이고 부채 50만 원과 자본 50만 원 목성이 돼 있으면은 얘 부채 비율은 100%예요. 그죠? 네, 부채 50하고 자본 50 똑같은 구성비로 이 자산을 구성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어,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대출 형태로 현금을 들어오게 한다든지 현물 출자를 형태로 돈을 들어오게 한다든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만약에 특허를 갖고 있다, 등록된 특허가 있다, 혹은 뭐 다른 또 IP가 있다든지, 그럼 그걸 통해서 이 특허의 기술 가치 평가를 이제 평가사들한테 평가를 의뢰해서 받고 여기에 따른 가치 산정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도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재무제표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에 대한 가치 평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로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지금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IP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 아까 특허를 담보로 해놓고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 이제 100을 현금 100이 들어오는데 현금 100이 증감과 동시에 부채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만큼. 왜냐하면 담보대출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담보물은 특허예요. 특허고 여기에 대한 채권은 이제 얘는 채무자고 채권자는 금융기관이 되겠죠. 이제 금융기관에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에 따른 불확실성 부분은 정부에서 지금 보증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특허에 대한 금융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지원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 돈을 나중에 받을게 그게 아니고 얘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 기업의 주식을 출자 형태로 지분을 사기 때문에 자본 쪽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본 쪽이 늘어나니까 얘는 부채 비율이 아까 100%에서 30% 정도 뚝 떨어지게 되는 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현물 투자 같은 경우는 이 특허권이라는 얘가 따로 또 무형자산으로 해서 잡혀버려요. 채무자표에 특허권을 무형자산으로. 요거는 이제 현물 투자 형태로 동시에 자본 쪽에도 잡히게 됩니다. 자본으로 잡히고 특허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잡히고 아까 투자나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특허권이 안 잡히고 이쪽에 잡히는 거죠. 위에 현금으로 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비해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바뀌게 다른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저희는 이 가운데 부분인데 이 기술평가 업무를 보실 때 이 기술력, 기술가치평가, 사업성평가 그래서 주로 대학들에서도 많고 TP에서도 많고 각종 이제 기술들을 어디가 보유하고 있는지 걔네들을 이전시키는 그런 거 수요 파악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경영과 지식자산의 가운데 영역은 특허. 특허가 제일 많아요. IP 쪽에서 특허가 제일 많고 그래서 이 특허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평가 업무를 하고 평가 업무를 할 때 앞으로 정부에서는 더 이제 강화시킬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업무들이 또.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에 대해서 현무 출자라든지 이런 기술 금융이 이제 발생되는 부분들이 요 원리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유 기술을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형태를 이제 어떤 형식으로 현물 출자용으로 나갈 건지 기술 금융으로 나갈 건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컨설팅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 맞게끔 나중에 또 평가를 또 진행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술평가기관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평가 모형 개발하는 부분인데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주어진 시간은 다 드리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